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실 후기입니다. 특수부 검사에서 검찰총장까지 오른 후 나아가 대권까지 움켜쥐는 데 성공했으나 결국 임기 절반밖에 돌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생긴 윤석열. 21세기 대명천지에 전두환 시대에나 볼 수 있던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려 했던 이 정신 이상자가 어떻게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대부분을 차지한 검찰에서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반추해보면 오늘날 이 말도 안 되는 사태의 배경인 그의 막가파 기질 또는 반체적인 기질 또는 반문명적인 기질의 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저의 취재기를 곁들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윤석열은 구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늦깎이 검사였습니다. 힘 좀 쓰는 조직은 어디나 비슷하지만 검찰에서도 사법시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확실하게 서열이 정해집니다. 윤석열이 검사를 시작한 게 1994년인데 대구지검이 첫 근무지였습니다. 동기랑 후배가 저만치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지 2002년에 검찰을 나가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검찰로 다시 돌아와서 광주지검에 근무하는데 그 무렵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그 수사팀에 합류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첫 해였죠. 거의 막내급 검사였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뒷날 대법관에 오르는 안대희 검사인데 사시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윤석열보다 16년 선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나이로는 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윤석열의 대학 동기인 남기춘이 중수 1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기춘도 윤석열의 48년 선배였습니다. 여기서 새삼 윤석열의 검사 인생 전반을 살펴볼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여기서는 그의 반골 기질, 속된 말로 꼴통 기질을 엿볼 수 있는 일화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지시 속에 진행된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특수부 검사의 첫 발을 내디딘 윤석열은 2006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할 때 대검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수사가 있었는데 그때 또다시 수사팀에 파견됩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좀 미적거리거든요. 그때 평검사 윤석열이 사표를 품고 정상명 당시 검찰총장을 찾아가서 수사팀의 의견을 관찰하는데 공을 세웠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그의 대검 중수부는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을 수사하는데 바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입니다. 윤석열은 이 수사에도 참여했는데 당시 그에게 조사를 받았던 론스타 사건의 핵심 인물인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뒷날 저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윤석열 그때 어땠냐? 그러니까 좀스럽지 않은 검사라는 인상을 받았다. 뭐 이런 대답을 들려주더군요. 당시 저는 우연히 대검 중수부 수사팀 검사들의 회식 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친분 있는 특수통 검사와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합류하게 된 건데요. 그 회식 자리에 좌장이 뒷날 박근혜 정부 때 검찰총장에 오르더군요. 당시 윤석열과 의형제로 통하며 소윤으로 불리던 윤대진 검사가 저한테 아는 체 하면서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술자리에 윤석열 검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뭐 알려졌다시피 윤석열이 BBK 특검팀에 파견돼서 MB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일조를 하잖아요. 이후 윤석열은 특수통 검사로서 날개를 답니다. 특수통 검사들의 필수 코스, 특수부 검사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대검 중수부의 2과장, 1과장을 연달아 지내고 또 이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영전을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윤석열이 잘 나갔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내는 우병우 있잖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우병우 검사가 이제 윤석열보다 선배인데 윤석열을 각별히 신임했다. 그것도 또 한 원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윤석열의 꼴통 기질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벌일 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부 폐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윤석열은 조사하던 수사 대상자들, 뭐 피의자, 참고인 뭐 포함해서
그냥 다 돌려보내요. 조사를 벌이다 말고. 그리고 정시 퇴근을 해버립니다. 뭐 검찰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방식으로 항의를 표출을 합니다. 일종의 태업인데 당시 윤석열과 중수부 검사들이 서초동 인근 술집에 모여서 뭐 밤늦도록 폭음을 하면서 막 성토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전해 옵니다. 2012년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를 또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이제 처음인데요. 하도 이제 뭐 정치권에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뭐 한 총장도 또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때 대검 간부들이 다 들고 일어나 총장실로 몰려가서 뭐 거칠게 총장한테 항의를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옷 벗고 나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쿠데타였죠. 이때 서울중앙지검 특수 일부장이던 윤석열도 여기에 가담해서 기자들에게 언론 플레이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한 총장은 대검 간부들의 집단적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중수부 폐지는 물 건너갑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잘 나갔던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초기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바로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 이른바 국정원의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징계를 받고 자천이 되죠. 검사 인생에서 찾아온 첫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그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속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바로 이 수사 외압의 장본인이다 라고 면전에서 들이받은 일은 온 국민에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이 일로 검찰에서는 미운오리 새끼가 되지만 국민에게는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으로 각인이 됩니다. 뼛속까지 보수주의자인 그가 진보 진영에서조차 영웅으로 떠오르고 심지어 팬클럽까지 생겨납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이때 윤석열 검사한테 뭐 응원 메시지 보내고 뭐 팬레터 비슷하게 뭐 이메일도 보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검사들 중에도 있고. 일반 시민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윤석열 검사를 근접 취재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비화를 수집하기 위해서 윤석열에게 자주 전화를 했는데 그때마다 윤 검사는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이후 윤석열이 징계를 받고 3년간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지방 한직을 전전할 때 몇 번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제가 계속 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취재형 관리이기도 하죠. 기자 입장에서 이제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지만은 정의로운 수사를 하다가 조직에서 밀려난 그런 검사를 내심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윤은 저와 통화하면서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시선들이 부담스럽다, 또 진보 진영의 응원과 지지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는데 자기는 아직 검찰에서 할 일이 많다 이러면서 검찰에서 계속 일을 하겠다, 또 정치 생각은 없다라고 그런 뜻을 저한테 명확히 밝히더군요. 그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을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을 때 아주 뭐 파격적인 인사였잖아요. 왜냐하면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석열을 완전히 뭐 우리 편, 우리 검사라고 생각했으니까. 우리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가 자주 쓰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주 쓰던 표현은 아니에요. 그때 한참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할 때 그의 집무실에서 제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감안해서. 왜냐하면 뭐 워낙 예민한 수사를 지휘할 때라서 이름을 안 밝히고 검찰 고위 간부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작성했는데 제가 몸담았던 매체에 그 내용이 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몸담았던 그 언론사가 뭐 보수 성향의 언론사입니다. 적폐청산 수사와 진보 정권에서 잘 나가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논조를 띄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뒷날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완해서 뉴스타파 기자들과 함께 펴낸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지만 이토록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윤석열이라는 검사의 사고방식과 수사방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2019년 7월 윤석열은 드디어 검찰총장에 올랐는데 저는 그보다 그에 앞서 한 달 전에 다니던 언론사를 그만두고 작가와 출판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책을 내기 위해 그 주인공인 황운하 당시 대전경찰청장을 여러 차례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조국 수사가 벌어지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황 청장이나 저나 의아했습니다. 강직한 검사로 통하는 윤석열이 하는 수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통했으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도 수사 방식이 불필요하게 과격하고 수사 내용도 미심쩍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사 명분으로 삼았던 그 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혐의, 뭐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 실체가 뭔지도 불분명하고, 나중에 보면 전부 뭐 그 과장됐거나 그런 덤태기 씌운 걸로 뭐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은 나오지도 않고 엉뚱하게도 자잘한 입시 비리, 특히 딸이 대학원 입학 때 제출했던 표창장을 매우 중대한 혐의로 부각시키는 걸 보고 이건 정치적 표적 수사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권력형 비리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는 여권에 타격을 주고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 총대를 맸던 조국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조국만큼은 안 된다, 이런 검찰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발 쿠데타였죠. 그리고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이중 기소하는 걸 보고 제 판단이 맞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수사도 덜 된 상태에서, 혐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낙마시키기 위해 친검 언론을 활용해 꼼수를 부린 거죠. 그 이중 기소라는 것이 한마디로 공소장을 2개를 낸 거예요. 처음에 낸 공소장 있고 기소할 때 급하게 그때 막 기소를 했잖아요. 공소시효 하루 전날. 그리고 공소장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내용이, 자, 같은 표창장 혐의인데 표창장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조를 했다는 거지 내용이 달라요. 공소장 그 2개가. 근데 이것을 버젓이 법원에 재판부에 내고 여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 맞는 걸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뭐 표창장 혐의는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인정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정말 엉터리 수사 방식,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죠. 근데 뭐 너무 그럴듯하게 또 뭐 너무 진지하고 또 뭐 아주 열성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들 조국에 대해서 뭐 분개하고 그랬죠. 자, 비록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흔히 발생한 그런 관행적 비리이긴 하지만 조국과 정경심 부부가 잘못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의 주식 관련 자잘한 비리도 있었던 게 맞고요. 그러나 과도하고 폭력적인 표적 수사, 아들의 변호사 사무실 인턴 경력과 미국 유학 시절 컨닝까지 문제 삼은 먼지떨이 수사, 고인이 된 부친의 학원 사업까지 들춰내고 동생 부부의 위장 결혼 의혹과 학원 교사 채용 비리 의혹까지 파헤치는 별건 수사는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수사였습니다. 여기에 또 기자들이 뭐 한몫한 거 있습니다. 이거 반성해야 돼요. 뭐 기자들이야 뭐 수사기관에서 하는 대로 일단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또 환경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보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듬해 저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주제로 삼은 나도 한때 공범이었다. 자, 필명 이소룡이라는 필명으로 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조국 수사의 문제점과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제법 상세하게 나열했던 책인데요. 뭐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뉴스타파 기자들과 함께 윤석열과 검찰개혁이라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이 책에 제가 이제 공저자이자 편집자로 참여를 하는데, 이 책 내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윤석열을 주제로 한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반론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하면 또 당사자 의견도 좀 들어가면 또 책 내용도 풍부해지고 또 균형도 잡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이 책은 전반적으로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책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담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화한 지 꽤 됐지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한 2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차단됐다는 그런 신호 있잖아요. 그것이 오더군요.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2024년 그 최해병 순직 사건에서 비롯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그 항명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번호가 공개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저하고 자주 통화했던 바로 그 번호였거든요. 와, 대통령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 전화번호로 외국에 출장 가 있는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고?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예? 이거 해외 첩보기관에서 다 감청해요. 뭐 국내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사실이었고요. 윤석열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상식과 합리와는 거리가 멀고 일반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언행을 보여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는 검사 시절 좋은 의미로는 소신과 강직함을 보였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동지든 적이든 상관없이 공격하거나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주로 거짓과 선동으로 말이죠. 여기에 언론이 일조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취재 좀 하고 의식 좀 있다는 기자들도 검찰의 브리핑을 듣거나 공소장을 보면 일단 검찰 주장에 경도되니까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자 조국 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영역인 월성 원전 사업, 여기에 또 뭐 비리가 있다고 수사 잣대를 들이대면서 문재인 청와대를 정조준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검수완박,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 잘못된 프레임인데요. 이거 거짓 프레임이에요. 완전 박탈된 적이 없어요. 주요 수사 영역 그대로 남겨놨거든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뒷날 조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비판을 받잖아요. 그때 철저하게 안 했다고. 또 뭐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지만은. 자, 이 검수완박 반대를 명분 삼아서 검찰총장 재직 중 뛰쳐나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키워주고 무분별할 정도로 옹호하던 문 대통령을 배반하고 반대편 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갑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보인 그의 거짓말 행전은 한마디로 가관이었죠. 한동훈이 연루된 검언 유착 사건 때도,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때도 거짓과 속임수를 되풀이하더니 총장의 직속 부하가 연루되고 자기와 부인 김건희 관련 내용이 있는 고발사주 사건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보고받지도 않았다. 뭐 알아서 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니, 세상에 어느 부하가, 그것도 검찰 조직에서, 검찰 간부가 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작성해서 외부에 그것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넘긴다? 믿겨지세요? 자, 그렇게 잡아떼고 말이죠. 또 온갖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장모는 누구한테 10원 한 푼 피해 끼친 적이 없다고 감싸고, 부인 김건희의 학력, 이력 위조 혐의는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고, 주가 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열 때마다 거짓과 개변을 일삼았습니다. 이번 계엄 내란 사태만 봐도 검사 출신이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금방 드러날 거짓말 그렇게 해요.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데 능숙한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가 국가 원수였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제 기상천외한 내란 계엄을 기획하고 세부적인 집행까지 본인이 아주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법원도 이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법리 논쟁 그런 거 버리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그나마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합시다, 윤석열 씨. 권력을 위해 민족 간 전쟁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당신이 평생 있을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탄핵 기각이나 무죄 선고 같은 거,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단죄 권력을 누리며 잡아넣었던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던 그곳에 가서 참여하십시오. 새해 첫날 덕담을 못해 미안합니다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덕담을 해요? 이해하십시오. 기자와 검사로 한때나마 인연을 맺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당부입니다. 조성식 훅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